자, 지난 시간에 교과목 소개는 했고, 1장에서는 자료 구조를 우리가 학습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료 구조가 뭔지 설명해야 될 거고, 이 자료 구조라는 것과 추상 데이터 타입, ADT라고 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거기까지 아마 쉬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료 구조를 우리가 학습하게 되면 그 자료 구조에서 제공하는 여러 연산들의 성능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능을 이해하기 위한 시간 복잡도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의 성능을 논할 때 속도도 논하지만 그 프로그램이 유지해야 되는 어떤 데이터 공간, 사용하는 데이터 공간에 대해서도 논하게 돼요. 그거를 우리가 공간 복잡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간 복잡도, 자료 구조가 사용하는 공간 복잡도는 또 어떻게 분석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릴 겁니다. 둘 다 시간 복잡도하고 공간 복잡도 모두 빅오라는 표기법을 사용해서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 이 파트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과목 소개 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자료 구조는 단순한 데이터를 이렇게 나타내야 될 때 사용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료 구조는 똑같은 종류의 데이터를 여러 개를 유지해야 될 때 이제 사용하는 것이 자료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프로그램하다 보면은 일반적인 데이터도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꼭 자료 구조로 나타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데이터들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 보면 우리가 언어 시간이나 또는 다른 시간에 이런 어떤 데이터들을 컴퓨터로 어떻게 표현할지, 어떻게 클래스로 또는 구조체로 설계할지에 대해서는 별도 이렇게 공부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걸 강의하지도 않는 것 같은데 그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내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내 프로그램에 필요한 데이터를 어떤 구조체로, 어떤 클래스로 나타낼지 그거를 잘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거는 자료 구조와 관련된 건 아닙니다. 직접적으로. 물론 그런 클래스나 구조체 설계할 때 내부적으로 어떤 요소를 특정 자료 구조 써서 나타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이렇게 수업 시간에 다루지는 않고 오히려 데이터베이스 같은 시간에 데이터베이스 뭔지 아시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시간에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설계를 하는 그런 어떤 시간이 있을 텐데 그거랑 비슷하게 프로그램에서도 어떤 데이터를 저장해야 될 때 이 데이터를 어떻게 구조체를 만들어서 그걸 나타낼지 이것도 상당히 프로그램 할 때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이번 학기에 학습할 자료 구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조금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고 자료 구조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어떤 형태의 데이터든지 간에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처리하려면 프로그램 내에 나타내야 됩니다. 프로그램 내에 나타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사람 나이, 학생의 나이를 우리가 나타내야 돼요. 그러면 int 타입, 정수라는 걸로 나타내겠죠. 그런데 여기서 컴퓨터로 나타내는 것과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이 같지는 않죠. 그렇죠?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우리가 인식하고 프로그램에 반영을 해야 강건한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죠. 우리는 사람 나이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최근에 바뀌어가지고 헷갈리지만 나이가 줄었나요, 여러분? 하여튼 바뀌었는데 태어나면 0살이고 1년 지나면 1살.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하여튼 그렇게 바뀌었죠. 어쨌든 그러면 양의 정수이다 라는 거죠. 0부터 시작해서 쭉쭉 증가가 될 것이고 사람 나이는 뭐 150까지도 안 가겠죠. 그런 어떤 제한된 범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컴퓨터로 이제 나타내고 싶으면은 언어마다 타입이 있고 특정한 타입을 가지고 그걸 나타내겠죠. 그러면 뭐 C++나
C++를 예를 들면 int 타입으로 나타냈다. 그럼 int 타입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는 32비트면 이렇게 돼요. 그렇죠? 얘와 얘는 다른 거죠. 물론 더 작은 타입을 뭐 short나 뭐 어떤 다른 걸로 나타낼 수 있겠지만 int로 나타낼 때 치면 저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내부적으로 비트로 표현이 돼서 저장이 되는데 이의 보수법을 사용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막 그냥 이제 지나가면은 이제 다 머릿속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컴퓨터 공학도에서 이제 배웠으면. 근데 처음에는 이것과 이거의 차이를 잘 인식 못하고 프로그래밍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사람 나이가 막 300이나 음수값을 가지는 어떤 프로그램을 우리가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차이를 잘 인식 못하고 사용하게 되면. 그래서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는데 머릿속에 항상 그 차이를 막 복잡하게 생각하면 힘들잖아요. 힘들어요. 그래서 보통 그냥 추상화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단순화시켜서 사용을 하게 되겠고, 이런 추상화는 뭘로 비유할 수 있냐면은 뭐 자동차 여기 예제를 들었는데 우리가 운전하려고 해서 자동차에 있는 모든 원리나 부품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물론 알고 있으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행하고 뭐 관리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운전하는 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 그게 추상화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세부적으로 아주 자세한 것까지 늘 신경 쓰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추상화시켜서 사물을 보고 접근해서 처리하고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추상화라는 개념, 그리고 컴퓨터가 표현하는 것과 우리 머릿속의 생각이 다르다. 이런 거를 설명드리고 싶었고요. 그러면 컴퓨터에서는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처리하게 되는데 이 데이터의 종류를 나타나기 위해서 타입이라는 개념을 써요. 이 데이터는 이런 타입이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장 프로그램 할 때 많이 사용하는 타입이 정수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문자열 타입이 있습니다. 뭐 부동소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직접 만들거나 라이브러리 통해서 만들어진 타입을 우리가 가져다가 쓰게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자료 구조도 어떤 새로운 타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타입이 있으면 우리는 이 타입을 어떻게 정의하고 이해하고 있어야 되냐면 그 타입의 도메인을 알고 있어야 돼요. 도메인.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 타입의 값이 가질 수 있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의 int 타입이 있고 4바이트로 그 32비트로 나타내면은 이제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죠. 항상 이제 그 짝수 비트 갖고 데이터를 표현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정수를 나타나게 되면은 항상 0이 있으니까 음수와 양수의 수가 같지 않죠. 항상 2의 보수를 쓰니까 음수가 하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모르고 프로그램하다 보면은 이제 오류를 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거를 가장 작은 값, 마이너스 저값을 부호를 바꿔도 부호가 바뀌어요? 부호가 안 바뀝니다.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타입에 대해서 우리가 타입을 활용해서 프로그램 하려면 이 타입을 갖고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int 타입 같은 경우에는 사칙 연산을 할 수 있고, 뭐 비교를 할 수가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알아야 되고 그런 거의 특징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수의 나눗셈하고 부동소수의 나눗셈은 또 다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타입이 주어지면 이 타입의 도메인은 어떻게 되겠고 이 타입 갖고 내가 뭘 할 수 있지를 알고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됩니다. 이런 int는 추상 데이터 타입은 아니에요. 구체적인 타입입니다. 그래서 정수 타입이라고 우리가 추상화해서 얘기를 하면 정수는 끝이 없죠. 항상 어떤 정수가 주어지면 그 정수에 하나 작은 값이 있고 하나 큰 값이 항상 존재를 해요.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컴퓨터에 사용하는 int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언어에서 정해놓고 있고요. 그래서 이
int는 추상 데이터 타입이 아닙니다. 그래서 추상 데이터 타입이 아니고 int는 구체적인 타입이다. 그럼 이 추상 데이터 타입이라는 것과 이제 그 자료 구조에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뒤에 가서 이제 조금 비교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타입을 우리가 분류할 때 이제 정수 타입, 문자열 타입 이렇게도 분류하는데 보통 값들을 우리가 어디다 유지하냐면 변수에 유지합니다. 그럼 이 변수라는 것이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수의 타입이 뭐지 할 때 int 타입, 뭐 string 타입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다른 기준으로 분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소개하고자 하는 두 종류의 기준은 뭐냐면 원시 타입과 복합 타입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값 타입과 참조 타입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쉽게 그냥 원시 타입, 복합 타입이라고 하면은 원시 타입은 값을 하나만 유지하는 타입이 되는 거죠. 변수의 값을 하나만 유지하는 거고, 복합 타입은 값의 하나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유지할 수 있는 타입을 우리가 복합 타입이라 그래요. 근데 이 설명은 정확한 설명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시 타입을 영어로 뭐라 하냐면 primitive 타입이라 그래요. 근데 이 primitive 타입을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책마다 또 어느 위치마다 다 다르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어떤 개념이 있는지 잠깐만 소개를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제가 값이 하나만 유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나타내는 그 영어 용어는 atomic 타입이에요. atomic 타입. 그러니까 하나만 유지한다는 거. 근데 primitive 타입은 보통 어떤 개념으로 또 많이 쓰이냐면은 제가 말한 하나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뭘로 많이 쓰냐면은 여기 세 번째에 있는 내장 타입 개념으로 써요. 또 쓰입니다. 그러니까 내장 타입이라는 건 언어 자체에 들어가 있는 타입이에요. 언어 자체에 들어가 있는 타입은 그러니까 어토믹 타입만 있는 건 아니죠. 문자의 배열도 C++는 언어 자체에 가지고 있는 타입이에요. 사용자가 새롭게 만든 타입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빌트인 타입, 네이티브 타입을 그 프리미티브 타입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많은데 뭐 우리가 거기까지 막 세세하게 갈 필요는 없으니까 이 수업에서는 그냥 프리미티브 타입이라고 하면은 뭘로 해석하냐면은 오토믹 타입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복합 타입이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 개를 유지하는 타입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쭉 앞으로는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곳곳에 여러분들이 인터넷이나 다른 자료 볼 때 이 용어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그러면 저 옆에 있는 개념들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 타입이 있고 또 합성 타입이 있는데 이 합성 타입은 근본 타입들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타입을 합성 타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구조체 타입이라는 게 있으면 이 구조체 타입은 펀더멘털 타입이 아니라 컴파운드 타입이 되는 거예요. 합성 타입.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분류 안 하고 그냥 구조체도 배열도 문자열도 다 그냥 컴포지트 타입, 복합 타입이라고 해석해 가지고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업에서는 그냥 요 분류에서는 이 값이 하나만 유지하냐 여러 개를 유지하냐. 그럼 우리가 만드는 자료 구조들은 다 무슨 타입이 되겠어요? 컴포지트 타입이 되는 거죠. 실제 해석은 컴파운드 타입이 될 수도 있고요. 원래는 뭘로 우리가 갖다가 만든 거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분류는 값 타입과 참조 타입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값 타입은 변수에 뭘 유지하는 거예요? 값 자체를 유지하는 거예요. 값 자체를 변수에. 그리고 참조 타입은 값 자체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값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 정보를 유지하는 거예요. C++에서 얘기하면 포인트 타입에 해당되고 자바는 그걸 그냥 참조 타입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모든 타입이 다 참조 타입이에요. 값 타입이 없어요. 파이썬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언어에서 어떤 타입을 주로 쓰지? 뭐가 있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C++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세 종류가 있는데 값 타입, 포인터 타입, 참조 타입이 있는데 여기서 참조 타입은
저 참조 타입은 또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참조 타입이라고 했을 때 C++에 있는 그 레퍼런스 타입하고는 전혀 다른 거다. 오히려 자바나 그 파이썬에 사용한 타입 아니면 C++C에서는 포인터 타입을 참조 타입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소를 유지하는 타입. 그래서 크게 주소를 유지하거나 값을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C++에서 원래 참조 타입은 이름을 하나 새로 만드는 거예요. 기존 타입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뭔가 이제 프로그램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프로그램에서 어떤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면은 그냥 그 아까 말한 내장 타입, 프리미트 타입 뭐 이런 거 갖고 그냥 프로그래밍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경우도 많죠. 뭐 예를 들면 정수 두 개를 받아서 그것의 합을 계산해라. 그럼 이런 식으로 C++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트를 이용해서 구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i 더하기 j에서 출력하고 있는데 저렇게 프로그램하면 문제가 뭘까요? 문제 있어요? 문제 없어요? 있나요? 없나요? 제 수업을 들은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정수를 우리가 이용해서 연산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게 뭐예요? 정수 갖고 인트나 뭐 쇼트나 long 갖고 할 때 아까 뭘 말씀드렸어요? 이 인트는 추상 타입이 아니에요. 그럼 뭘 갖고 있어요? 범위가 제한적이죠.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건 우리의 계산 결과가 그 범위를 벗어날 수가 있죠. 벗어나면 엉뚱한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프로그램할 때 주의해야 되겠고 그런 거를 인식해야 되는 거죠. 그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 같은 경우도 i 더하기 j를 했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력한 저 i가 i를 입력받을 때 그 이 C++에 사용할 수 있는 정수값보다 더 큰 정수를 입력을 줄 수도 있죠. 그럼 또 우동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문제가 없게끔 아니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뭔가 조치를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래밍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것들은 그 프리미트 타입 갖고 아니면 빌트인 타입 갖고 다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뭐 달라져도 예를 들면 사각형의 면적을 구해야 된다. 그러면 뭐 원시 타입 갖고 할 수 있죠.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은 사각형이라는 타입을 새롭게 정의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각형을 그러면 내가 처리해야 된다. 그럼 사각형을 어떻게 표현할 건가? 보통은 C나 이런 데서 이제 구조체, 뭐 클래스를 정의해서 나타낼 거예요. 그러면 사각형을 어떻게 나타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결정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보통 사각형은 프로그램에서는 보통 이렇게 나타내요. 보통 이제 그래픽 처리할 때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각형들을 많이 나타낼 수 있는데 요 좌표랑 폭, 높이 요 정보를 가지고 사각형을 정의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고 이 점을 또다시 추상화 또는 뭐 이렇게 구조체로 정의해서 좌표라는 클래스를 또는 구조체를 만들고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실제로 저런 거를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지 이런 것들을 뭐 직접적으로 수업 시간에 강의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런 것들도 상당히 프로그램할 때 필요한 요소이죠. 중요한 요소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 한번 뭐 이런 거 해볼 수 있는데 뭐 요거는 그냥 안 하고 스킵하겠습니다. 그래서 삼각형을 우리가 뭔가 처리한다. 그러면 삼각형을 세 개의 좌표 갖고 나타낼 수가 있고요. 세 개의 좌표 갖고 나타내면 이제 이런 포인트 구조체 또 이런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한 세 개 정도의 메소드를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요 경우 요게 뭐예요? 생성자죠. 생성자. 그럼 생성자에서는 뭘 해야 될까?
생성자에서. 네? 초기화를 해줘야 되죠. 근데 항상 우리가 함수를 만들 때 이 함수에서 해야 되는 일은 방금 말씀한 것처럼 초기화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 값들을. 근데 그 값들을 초기화했는데 뭘 검사를 해줘야 돼요? 예외적인 상황들도 검사를 해줘야 되죠. 그래야 프로그램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좌표 3개가 항상 삼각형을 이루나요? 아니죠. 이렇게 일직선으로 3점 주면은 삼각형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검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면적. 이 면적은 여기는 메소드잖아요. 함수잖아요. 근데 이 면적은 메소드가 맞을까요? 아니면 이 삼각형의 상태일까요? 우리가 보통 클래스를 만들면 멤버 변수들을 이 값들 가지고 뭘 나타내요? 그 클래스 객체의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삼각형의 정보를 요거 갖고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면적이라는 것도 얘랑 마찬가지로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 상태예요. 근데 상태를 항상 멤버 변수를 가지고 나타낼 필요는 없어요. 메소드를 만들어서도 그걸로 그러니까 메소드를 정의해서 상태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에리어는 함수이지만 상태예요. 상태. 여기다가 에리어를 만들어 놓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닐 수 있어요. 물론 만들어 놓을 수 있죠. 그래서 매번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좌표가 바뀔 때마다 알아서 계산하고 유지하고 나중에 그 면적을 달라 그러면은 그때그때마다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계산된 값을 줄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할지, 면적을 멤버 변수로 유지할지, 이렇게 메소드로 제공해서 매번 계산할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겠고, 이게 메소드라고 해서 다 무조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행위, 클래스의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메소드는 요 점이 이제 요 안에 있나, 삼각형 안에 있나, 이런 것들이 진짜 행위죠. 행위인데, 이제 이거나 이거를 만들려면 뭐가 필요해? 뭘 알아야 돼? 저런 거 제일 싫어해. 프로그램 짤 때. 수학 지식을 알아야 되는. 수학 지식을 알아야 저걸 풀죠. 얘는 얘 짜라 그러면은 네이버 가서 수학 공식 물어보죠. 세 좌표 갖고 면적 어떻게 구하냐 물어보면 공식 나올 거고 공식 갖고 구현하겠죠. 얘는 어떻게 할까? 얘도 또 네이버에 물어봐야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 또 수학 공식이 나올 거고 수학 공식 갖고 우리가 풀어서 하겠죠. 근데 얘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를 만들어 놓으면 얘를 또 구현할 수가 있어요. 얘를 이용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삼각형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에리어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정확해요. 그러면 내부에 있는 점이 이렇게 주어지면은 얘를 갖고 삼각형을 몇 개 만들 수 있어? 3개 만들 수 있죠. 그렇죠? 그럼 3개 만들면 어떻게 하면 돼? 얘가 내부에 있는지 없는지 보려고 그러면 3개의 삼각형의 면적을 구해서 그 합이 원래 삼각형의 면적이 같은지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는 얘만 찾아보면은 조금만 생각하면 얘도 구현할 수 있는 거고. 물론 얘도 뭔가 다른 수학 공식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머리가 잘 안 돌아가거나 잘 모르면 못해요. 그래서 이런 저는 프로그래밍 경시대 관련 문제 중에 제일 싫어하는 문제가 수학 지식을 요구하는 문제. 그거는 들어가는데 내가 수학 지식을 모르면 풀 수가 없어요. 왜? 그때는 이제 인터넷 검색이 안 되니까 내 머릿속에 그것과 관련된 수학 지식을 모르면 프로그램을 잘해도 못 풀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제가 좀 제일 싫어합니다. 왜? 수학 지식이 많이 없어서.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데이터 갖고 해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자료 구조와 관련되어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데이터들과 관련해서 프로그램 만들 때 타입이라는 게 뭐고 또
구체적인 타입과 추상 타입의 차이점, 그리고 이제 그 원시 타입 갖고 네이티브 타입 갖고 처리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표현해야 될 때 이런 구조체들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프로그램 해보고 연습해보면 그거 갖고 이제 다음에 또 만나면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필요한 거고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자료 구조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자료 구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하나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종류의 데이터를 여러 개 유지할 때 이제 사용하는 것이 자료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 구조는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그 종류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고 특징 짓냐 하면은 그 자료 구조의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어떻게 추출하냐. 저장하고 추출하는 그 방식에 의해서 이 자료 구조의 특성을 얘기하게 됩니다. 아, 이 자료 구조는 이런 거다. 뭐 이렇게. 뒤에 가면 이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자료 구조의 주요 특징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개별 요소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개의 요소가 유지되니까 당연히 각 개별적으로 나눌 수가 있는 거고 각 요소의 배치가 그 요소를 접근하는 방법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선형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또 임의 접근이 가능한 배열에 유지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연산 또 사용할 수 있는 연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의 비용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배치와 접근 방법을 모두 추상화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ADT와 자료 구조를 우리가 구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통 말할 때 스택이다라고 하면은 자료 구조를 얘기하는지 ADT를 얘기하는지 모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DT는 논리적인 개념만 갖고 있는 거예요. 논리적인 개념만. 그래서 ADT를 얘기하면은 그 자료 구조에 자료 구조는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ADT가 주어지면은 그 ADT가 제공하는 연산의 성능을 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료 구조가 주어지면 이 자료 구조를 갖고 성능을 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구조는 ADT의 구체적인 구현이 되겠습니다. 특정한 구현. 그래서 자료 구조는 우리가 공간 복잡성이나 각 개별 연산들의 시간 복잡도를 논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자료 구조가 스택이에요. 스택. 스택 아시나요? 그래서 스택을 설명드리면 스택은 동전 쌓기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동전을 이렇게 쫙 쌌어요. 그럼 어디다 추가하는 게 제일 편해? 맨 위에다 추가하는 게 편하죠. 끊을 때도 어디서 빼내는 게 제일 편해요? 맨 위에서. 그래서 스택은 그런 식으로 맨 위에다가 추가하고 뺄 때도 어디서 빼? 맨 위에서만 빼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는 자료 구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스택이라 그래요. 그럼 스택은 뭘 제공한다? 어떤 형태의 그 저장, 추출을 제공한다 그러면 리포 방식을 제공한다 그래요. last in, first out. 마지막으로 집어넣은 것을 빼준다. 내가 달라고 하면은 뭘 줘요? 맨 마지막으로. 그럼 스택을 언제 쓰면 좋을까? 뭐가 필요할 때 쓰면 좋아요? 가장 마지막에 내가 뭐 했는지 기억해야 될 때 스택을 쓰면 좋아요. 예를 들면 브라우저 같은 거 할 때 우리가 이전 거 아니면 취소할 때 바로 전에 뭐 했는지 기억해야 되죠. 그러면 뭘 하면서 계속 스택에다가 저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스택 톱이 꼭대기라고 하는데 맨 위가 스택 톱이에요. 그럼 그 스택 톱에 뭐가 있어요? 브라우저 치면 뭐가 있는 거예요? 가장 마지막에 방문한 사이트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내가 어떤 응용을 만들어야 되는데 가장 마지막에 뭘 했나, 가장 최근에 뭘 했는지를 그 순서대로 기억하고 싶으면은 스택을 쓰는 거예요. 스택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스택은 ADT 측면에서는 그냥 리포 방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리포 방식을 얘기를 하면은 이 스택이 제공하는 연산이 딱 3개예요. 뭐 조금 더 있을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게 push, pop,
뭐 pick 또는 pop이라는 연산입니다. 그래서 push는 데이터를 이렇게 집어넣는 거, 뭐 다른 용어로도 자바 같은 경우에는 add, remove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용어는 push, pop, pick 뭐 이런 용어를 써요. 그래서 push는 데이터를 추가하는 거고, pop은 끄집어내는 거고, tab은 끄집어내지 않고 보기만 하는 거예요. 뭘 봐요? 꼭대기에 있는 거. 내가 뽑아낼 거. 팝이 줄 거를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연산만 제공하면 되는데 이 연산들의 성능을 리포 방식이라고 그러면 논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많이 따라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를 만드는데 배열을 이용해서 만들려고 그래요. 배열을 이용해서. 그런데 이쪽 방법은 가장 최근에 저장한 거 어디다 저장하냐면 맨 앞에다 저장하는 거예요. 얘는 어디다 저장해요? 맨 뒤에 저장해요. 그럼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 맨 뒤에 저장하는 게 효율적이죠. 맨 앞에 저장하면은 얘를 뺄 때마다 이렇게 넣을 때마다 뺄 때마다 뭘 해야 돼? 밀고 당기고 해야 되죠. 얘는 어때? 안 해도 돼요. 그러면 얘는 푸시를 상수 비용에 제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빅 5로 치면은 O1이라 그래요. 그냥 항상 똑같은 시간에 제공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효율적이죠. 얘는 여기에 몇 개 있냐에 따라서 그만큼 뒤로 밀고 또 밀어 당겨야 돼요. 그럼 얘는 ON, 선형 비용이 들어가요. 여기서 선형은 뭐에 비례한다는 거예요? 저장되어 있는 요소의 개수에 이 연산들이 비례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구현되어 있는지 이렇게 구현되어 있는지 알면 뭘 할 수가 있어요? 성능을 논할 수가 있죠. 근데 그냥 리포다 그러면 성능을 논할 수는 없어요. 뭘로 만드는지 알아야지. 그게 배열로 만들어졌는지 연결 구조로 만들어졌는지 앞에다 저장하는지 뒤에 저장하는지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근데 자료 구조는 어떻게 만들까요? 이렇게 만들진 않겠죠. 어떻게 만들어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만들겠죠. 그래서 보통 자료 구조에 제공되는 이 연산들은 가장 효율적으로 만들어져요. 보통 O1이 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쓰는 스택은 얘네들을 O1에 이제 제공을 하겠죠. 그래서 배열을 쓰면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ADT와 자료 구조와의 차이점을 알겠죠. 그래서 그냥 스택이라고 얘기하면은 내가 자료 구조를 얘기하는 건지 ADT 얘기하는지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그냥 저는 그냥 스택이라고 하면 자료 구조다로 이해해도 상관이 없고 아마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된 스택 자료 구조를 언급하는 걸로 생각하고 이해하면 문제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앞에 있던 요 자료 구조에는 데이터를 뭘 저장했어요? 정수를 저장했죠. 5, 3 이렇게. 근데 실제로 우리가 라이브러리 통해서 제공되는 자료 구조들은 그 제한이 없죠. 우리가 저장하려고 하는 데이터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자료 구조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범용 자료 구조라고 그럽니다. 범용 자료 구조. 그래서 C++와 자바는 템플릿이라는 기능을 써서 범용 자료 구조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템플릿은 뭐냐면은 타입 매개 변수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타입을 구체화하지 않고 타입 매개 변수를 갖고 프로그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t라는 걸 정의해 놓고 t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밍 해요. 그럼 이 t가 실제 뭐가 될지는 요걸 정의할 때는 모르는 거죠. 그러면 사용할 때 여기다가 이렇게 int를 써줍니다. 그러면 이 t가 다 뭘로 바뀌는 거예요? int로 바뀌는 거죠. 그게 템플릿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프로그램할 때 5개, 6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int용 하나 만들고 w용 만들고 string용 만드는 게 아니라 이런 형태로 하나만 정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할 때는 내가 이번에는 얘를 쓰겠다, 뭐 더블을 쓰겠다, 뭐 스트링을 쓰겠다 지정을 해주는 거죠. 이거를 타입 인제라고 그러죠. 이게
이제 C++는 범용 프로그래밍이고 자바도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근데 파이썬은 저런 게 없어요. 파이썬은 오리 타이핑이라고 그래요. 오리 타이핑이 뭐예요? 왜 오리를 거기다가 갖다 놨는지 모르겠는데 오리 타이핑이라는 건 타입 어떤 변수에 저장할 수 있는 타입에 제한이 없는 거죠. C++는 int 타입이다. 그럼 거기에 이 변수에 뭐만 저장할 수 있어요? int 값만 저장할 수 있죠. 근데 파이썬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a 이퀄 10 하면 10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주에 a 이퀄 애플이라면 애플이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그런 데서는 저런 게 없어요. 근데 그렇게 오리 타이핑이 되면은 뭐가 나쁠까? 뭐가 나쁠까? 좋아요? 뭐가 나쁠까? 프로그래밍에서 되게 중요시하는 게 하나는 강건성이고 또 하나 효율성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추가하면 간결하게 프로그램 짤 수 있게 해주는 이 세 가지인데 강건성 측면에서 안 좋죠. 오리 타이핑은. 왜? 원래는 나는 거기에는 뭐만 저장하고 싶어? 정수만 저장하고 싶은데 그거를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거예요. C++나 자바는 int를 쓰면은 뭐만 저장되는 거예요? int만 저장되는 거죠. 근데 그게 제한이 안 되는 거죠. 파이썬은. 그게 편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강건한 프로그래밍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일일이 검사하고 있다? 그럼 더 느려지지. 느려 터진 파이썬인데. 그래서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특징들도 여러분들이 쓰는 언어에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C++의 경우에는 이렇게 템플릿을 이용해서 만들잖아요. 그 내가 타입 인자를 5개 써서 스택을 만들게 돼요. 그러면은 C++ 컴파일러는 얘를 몇 개 추가로 만드냐면은 5개를 만들어요. int로 쓰고 더블 쓰고 뭐 std string 쓰면 각각 t 위치에다 int를 넣어서 하나 만들고 더블 넣어서 하나 만들고 std string 넣어서 하나 만들어요. 그래서 그만큼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진 다음에 문법 검사를 다시 해요. 그래서 뭔가 우리가 그 범용 프로그램, 템플릿 이용해서 프로그램 할 때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문법 오류가 나요. C++는. 근데 자바는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의 코드만 만들어요. 내가 타입 인자를 10개 쓰더라도 10개의 정의가 만들어져서 문법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만 만들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하나만. 그래서 하나만 만들어 쓰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은 문법 오류로 검사하는 게 아니라 실행 시간 오류가 나요. 그래서 두 개의 특징이 되게 다릅니다. 어느 게 좋다 나쁘다 얘기하긴 그런데 C++는 5개를 만들게 되면은 뭐가 커져요? 내가 5개 썼어. 근데 타입 인자를 5개 썼어. 그럼 5개를 만들었어요. 컴파일러 만들어줬어요. 그럼 뭐가 커져요? 실행 파일이 커지는 거예요. 왜? 클래스 5개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실행 파일에. 그냥 커져요. 근데 자바는 하나만 만들어 놓으니까 내가 10개 쓰든 100개를 쓰든 100개 타입이 또 없겠지만 많이 쓰든 코드의 크기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자료 구조들은 다 범용 자료 구조예요. 파이썬은 조금 특이한데 이제 파이썬 논외로 하면은 C++나 일반적인 프로그램들 파이썬처럼 오리 타이핑인 언어들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그 라이브러리에서 가져다 쓰는 자료 구조들은 범용 자료 구조들이고요. 그래서 실제 우리도 범용 자료 구조로 만들어 볼 거예요. 근데 범용 자료 구조로 만든다고 해서 만드는 연산들, 함수들의 그 알고리즘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정수를 저장하든 더블을 저장하든 문자를 저장하든 바뀌지가 않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그게 어렵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과목 소개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인트를 저장한 자료 구조를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뭐 걔를 좀 뭔가 해보고 마지막에 범용 자료 구조 바꾸는 것도 해볼 거예요. 근데
처음에 몇 번 해보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합니다. 왜? 인트로 만든 자료 구조를 C++나 자바에서 범용 자료 구조로 바꾸는 거는 되게 기계적인 거예요. 인트를 T로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만 신경 써서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한 번만 해보고 그 다음부터는 안 할 겁니다. 그래서 범용 자료 구조가 뭔지 이해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료 구조가 기본적으로 자료 구조는 저장할 수 있고 뽑아낼 수 있어야 되고 삭제할 수 있어야 되겠고 뭐 조회할 수 있어야 되겠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산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물론 스택은 요 딱 세 가지만 저장하는데 뭐 리스트, S3 벡터 같은 걸 우리가 리스트 자료 구조하는데 얘는 되게 많이 제공해요. 연산들을. 그래서 용어들이 언어마다 조금씩 막 다릅니다. 근데 주로 쓰는 게 push, pop, fit, add, pull, remove, get 뭐 이런 용어들이 쓰여지는데 보면 얘는 이제 내가 어떤 언어 쓰다가 여기로 넘어가면은 되게 처음에 어색하는데 그 언어가 그러니까 그 용어가 그 용어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제 쓰다 보면 금방 또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처음엔 조금 뭐 C++ 자바 넘어가면 푸시를 안 쓰고 add 쓰니까 막 헷갈릴 때가 있는데 막 엉뚱한 거 프로그램하고 오류 날 때가 있는데 뭐 그렇게는 않고요. 그래서 좀 보면 되는 거고 이 연산들과 관련해서 자료 구조가 연산들을 적게 제공해야 되면 될수록 그 자료 구조를 효율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연산을 많이 제공해야 되면은 그 모든 연산을 다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C++의 S3 벡터 그리고 자바에는 array list라고 하는 게 이제 리스트 자료 구조인데 얘는 어디다 저장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내부적으로 배열을 썼어요. 그럼 어디다 저장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아까처럼 배열 맨 뒤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쓰는 연산이 뭐예요? C++에서는 push back이에요. pop back, push back, pop back. 그래서 맨 뒤에 저장하고 맨 뒤에서 빼내는 거예요. 그게 가장 std 벡터 또는 array list 쓸 때 가장 효과적인 연산입니다. 근데 그 연산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뭐도 있냐면 push front, pop front도 있어요. 근데 얘는 연산이 효율적인 연산일까? 아닙니다. 얘는 선형 비용이 들어요. 앞에서 끄집어내면 뒤에 애들을 다 당겨줘야 돼요. 앞에 넣으려면 뒤에 다 밀어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할 때 푸시 프런트와 팝 프런트를 자주 쓴다. 그러면 뭘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료 구조를 잘못 선택한 거예요. 잘못한 거. 거꾸로 가든지 양쪽이 필요하면은 양쪽으로 할 수 있는 다른 걸 쓰셔야지 S3 벡터를 쓰고 있으면 잘못된 겁니다. 그런 거를 이제 이번 학기 배우고 나면 안 해야 되는 거죠. S3 벡터는 리스트라는 자료 구조이고 얘는 안에 내부적으로 이렇게 생겼을 거야. 그래서 나는 뭘 위주로 푸시백이나 팝백이나 또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연산이 뭘까요? S3 벡터에서는. 내부적으로 배열로 구현되어 있어. 배열의 가장 큰 이점이 뭐예요? 임의 접근이에요. 그러면 뭐가 좋아? 색인을 이용해서 접근하는 것 매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S3 벡터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해야 되는 게 이제 이번 학기에 있습니다.